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당은 지난 방통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상적 운영을 기대한 반면 야당은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차 내란 특검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헌 소지를 제거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와 민중기 특검에 대한 두 가지 특검과 함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한 여야의 엇갈린 반응과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김건 국민의힘 위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가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방미통위의 전신이었던 방통위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이제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함께 직접적인 실무 경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의 파행 운영과 절차적 하자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2인 체제에서 무리하게 의결된 대부분의 안건이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정부 시절 5년 동안 보면 68건 소송이 진행이 됐었고요. 반면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88건입니다. YTN 매각건이나 MBC 등 방송사에 대한 제재가 수없이 이루어졌는데 소송으로 진행됐고 대부분 패소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함께 소송 비용에 따른 예산 낭비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도 전 정권이 공영방송을 탄압하기 위해 이사를 일방적으로 선임하면서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종철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거론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의 전문성이 방송 미디어 분야와는 맞지 않아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방송 미디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또 ICT 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가 끊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본인이 책임자라고 판단하세요? 같은 당 최수진 의원도 방송 미디어 실무활동이 전무한 김 후보자가 방미통위 위원장에 지명된 것은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학문의 자유에 입각해 헌법적 사안에 대한 소견을 밝혀왔다고 답했습니다. 또 5인 합의제 체제인 방통위가 2인이라는 비정상적인 체제에서 다수의 안건을 처리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헌법학자로서의 소신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공론화를 거쳐 위헌 요소를 제거한 내란 전담 재판부 수정 법안도 공개했습니다. 여당 소식 이승지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공식 종료된 내란 특검 수사가 헌정 회복에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기획과 지휘 구조, 그리고 윗선 개입 여부가 아직 규명되지 않아 의혹을 해소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여기까지가 전부인가 묻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2차 종합특검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에는 내란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내란 전담 재판부법 수정안을 공유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오늘 연석회의 통해서 충분하게
지도부나 법사위 간에 의견을 교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발표가 되고 최종 의견 수렴을.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내란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사법부에서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안은 사법부가 아닌 외부에서 판사를 추천하게 돼 있었는데 특히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전담재판부 구성에 참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많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위헌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라는 특정 사건 명칭을 제거해 일반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외부 로펌에서 자문을 받고 당내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번 수정안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한 쌍특검 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이 특검 1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통일교 게이트와 민중기 특검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한 2개 특검을 개혁신당 등 야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준비한 특검 법안을 가지고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입니다. 긴밀한 야당과의 조율을 거쳐 특검 법안을 마무리하여 조만간 공식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피하기 위한 회피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내란몰이 야당 탄압 특검을 연장해서 국정 난맥상과 명청 갈등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거듭 촉구한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를 위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건은 특검 추천권입니다. 개혁신당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서 국민의힘 역시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특검 추천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즉 민주당만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친한계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언론 인터뷰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당무위는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권고하며 김 전 최고위원을 당 윤리중앙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네, 이슈팩 서원한 개건 기자와 함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룰 개정을 추진 중인 민주당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당원 1인 1표제를 놓고 그동안 민주당 안에서 잡음이 많았었는데 결국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한 당원 개정이 이제 마무리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처리한 이 공천룰 개정안은 기초 비례대표 후보 경선 때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 그리고 권리당원 50%로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원 100%의 개정을 추진했었지만 이 저조한 투표율 끝에 통과되지 못했었는데 네. 민주당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고 50%씩 반영되는 지방선거 경선 방선 등을 담은 이 당원 개정안을 투표에 붙여서 제벽 597표 가운데 찬성 443표 그리고 반대 45표로 가결했습니다. 네. 이 광역 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경우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하도록 했는데요. 이 개정된 당원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5명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할 수 있고 경선 방식과 실시 여부를 최고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또 경선 부적격자이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후보로 인정된 사람 가운데 상습 탈당자는 득표 25% 그리고 부정부패나 갑질 또 성희롱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20%를 각각 감산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이제 1인 1표제 때문에 정청래 대표 리더십이 좀 흔들리는 게 아니냐 평가도 나왔었는데 일단 큰 고비를 넘었다 이런 이제 말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 정치권에서는 이제 다가오는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될 거다 그런 말들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어제부터 내일까지 이제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한 최고위원 자리를 채우기 위한 후보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모두 민주당은 친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청래 대표의 측근 그룹과 친 이재명계를 내세우는 후보 간의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당 안팎에서는 계파 갈등이 확산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 출마자는 강두구 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수영구 지역위원장 등 3명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간의 소통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당과 정부 간의 엇박자 우려를 해소하고요,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뒷받침하겠다는 게 출마의 취지입니다. 반면 이 정청래 대표 측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들도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성윤 의원과 문정복 의원 등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특히 문정복 의원은 출마 선언을 밝히면서 정청래 대표를 비판했던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에 대해서 천둥 벌거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유 위원장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공개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계기로 친명계와 정청래 대표 측 간의 이 갈등이 조금 더 표출이 되고, 특히 친명계 후보들이 선출될 경우에는 당심을 강조해왔던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다시 오를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최고위원 3자리에 대한 선출은 내년 1월 11일 결정이 되는데, 예비 경선은 이번 달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경선이 이제 시작되면은 당내 싸움도 여야 간 싸움 못지않게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당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국민의힘이 이제 장동혁 대표가 100만 당원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 당원 가입이 이제 급증하면서 거의 100만에 육박을 했다고요. 네.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지난 10월과 11월 2달 동안 18만 명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올해 4월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또 6월 대통령 선거 패배를 겪은 뒤에 70만 명대까지 이 급감을 했었던 것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건데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당원 수는 현재 96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100만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는 전망인데요. 100만 책임 당원 을 기록할 경우에 이는 한국 보수정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매달 1,000원 넘게 3개월 이상 당비를 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책임당원 자격을 주고 경선 투표권도 함께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같은 당원 증가의 원인으로 이 당 지도부가 그동안 해왔던 당원 중심주의 정책의 성과라고 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중도층이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 당원이 급증하는 게 바로 이 지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특히 장동혁 대표가 이제 최근에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을 임명하면서 윤 어게인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평가도 나와요. 네, 당원이 급증한 게 수치로 드러나면서 이 지지율 정체로 리더십 위기에 직면했었던 장 대표 등 이 지도부는 한숨 돌렸다라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하지만 늘어난 책임 당원이 이 내년 선거 경선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특히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50대 50에서 70대 30으로 당원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심 비중이 확대될 경우 서울과 수도권, 부산 등 이 격전지 경선에서 중도층 공략에 불리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장 대표, 이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을 선임을 했는데요. 장 부원장은 친윤 청년 참모 1호로 불렸던 원조 친윤계죠. 특히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됐었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엄정 조사를 촉구하면서 이 친한동훈계와는 각을 세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비상겸이라는 이슈를 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코드 인사를 했다라는 우려와 함께 이 외연 확장에 되려 역행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순방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과 공식 면담을 갖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 의장은 양국 간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을 순방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우 의장은 먼저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인연이 특별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관계의 발전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1937년에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들이 이곳에 오게 됐고 정말로 고마운 거는 한겨울에 고려인들이 이곳에 왔을 때 우즈베키스탄의 국민들이 정말 어렵게 온 그분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잘 보살펴 주어서 고려인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 의장은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도 강조했습니다. 철도와 공항 등 인프라 협력을 비롯해 다방면의 관계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우 의장은 핵심 광물과 공급망 협력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작년 6월 달에 체결한 공급망 협력 파트너 약정을 토대로 핵심 광물 그리고 공급망 관련해서 더욱더 확대돼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우 의장은 우즈벡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코리아 데스크 설치를 제안했고 나르바예바 상원의장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우 의장은 우즈벡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양국 간 문화적 교류 확대도 강조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한류의 중심지가 우즈베키스탄이다 이렇게 저희는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K-팝, K-드라마, K-푸드 이렇게 한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원의장 면담에 앞서 우 의장은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정신을 존중하고 양국 간 우호와 연대를 공고히 하는 의미로 우즈베키스탄 공원 독립기념비에 헌화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국회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여객기 참사 관련 특별법을 심사해 소위로 회부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부모를 잃은 유가족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안을 담당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여객기 참사 사고의 조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무총리실 이관을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대표 노무사는 해당 법률안에선 신고를 받는 주체인 사업주가 접수 담당자를 정하고 접수 창구를 명확하게 하는 의무 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수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나머지 법정 약자에 대해서도 보호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홈플러스 사태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동수 민주당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TF단장은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9개월이 넘었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임직원과 협력업체 등 1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엔 사안이 중대한 만큼 당장 범정부 TF를 구성해 긴급 지원 방안과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 모임 대표에 박상웅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 의원은 다양한 견해를 가진 의원들이 소통하고 단결해 당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전임 대표를 맡았던 김대식 의원은 국민의힘이 누군가를 향해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나아가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월
10월 16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생중계 업무 보고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생방송 업무 보고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건 특히 이 두 장면이었습니다. 야한 불법 반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해요? 예,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그러면 여기 동국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 기본적으로는 문헌 자료를 저희는 중시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에요. 인천국제공항 사장을 향한 책갈피 달러 관련 공개 질타와 환단고기 발언에 대한 역사관 등의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 평가는 어땠을까요? 이재명 대통령다운 국정 운영의 하나의 모습이다. 공직자들이 더 긴장되고 더 업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게 되고요. 이 대통령 또한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주권도 내실화된다면서 직접 취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대통령의 업무 보고 진행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 포퓰리즘 아닌가, 국정을 쇼 비즈니스로 이렇게 전락시킨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전 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낙인 찍어 괴롭히는 모습은 팥쥐 엄마도 울고 갈 만한 갑질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있었던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전 부처 업무 보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국정 운영 철학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생중계인 만큼 대화와 소통을 중심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미니 총선급 재보선입니다.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커질 가능성과 함께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지역구입니다. 정치권에선 내년 재보선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 등의 출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와 재보선 출마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한다. 제 미래라든가 정치론, 그거는 국민들께서 정해주실 문제예요. 상황과 기회가 되면 제가 그거를 안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조국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지방선거 또는 재보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고향인 부산의 시장 출마 또는 국회 재입성을 시도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그 지역구가 어디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광역단체장으로 출마를 할지 아니면 재보궐선거가 앞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곳도 있어서 국회로 오는 게 좋을지는 마지막 순간에 판단할 겁니다. 국힘 제로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리, 국힘이 가장 뼈아플 자리에서 조국 대표가 역할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보선 지역구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양문석, 이병진, 신영대 의원 등 20가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들의 대법원 판결이 조만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 사유가 확정된 경우 지방선거와 동시에 재보선이 실시됩니다. 미니 총선급의 거물들이 대거 출마해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여야가 2차 종합특검 대 통일교 특검으로 부딪히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및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논란을 수사할 쌍특검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한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민주당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민병덕입니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의 공조의 속도를 내면서 쌍특검 법안에 대한 민주당 수용을 압박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2차 종합특검 법안 대 통일교 특검으로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해법이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은 무엇보다도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미진하거나 진실규명의 한계가 드러난다면 그때 가서 특검을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들고 나온 쌍특검 주장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보이거든요. 우리 원내 대변인도 말했는데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통일교 관련 의혹은 특검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국가수사본부나 이런 데서 압수수색, 포렌식,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정치적 공방으로 밀어넣자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네. 네, 오늘 오후에 내란재판부 설치 입법 방향을 놓고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그간 내란재판부에 대한 위헌 소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내부에선 어떤 의견이 나왔고 향후 추진 방향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2시에 했는데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소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은 사법부 독립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 이런 방향으로 보완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란 전담 재판부는 1심이 아닌 2심부터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전담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의 외부 인사의 참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위원 구성과 추천권 모두를 법원 내부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재판부 구성이나 이런 데서 사법권 독립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로 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가장 마지막에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 보원회의에서 대표 발의하신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안의 핵심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의 교섭권 강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효율성은 또 어떻게 내다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 있었던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인 교섭권을 처음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본사에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비용 전가를 하더라도 개인 자격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리고 단체를 설령 만들었다 해도 그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서 본사가 협의 자체를 거부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게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사업자 단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주단체가 대표성을 가지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등록된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여기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할 경우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제 가능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협의 요청권이 처음으로 실효성을 갖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맹 지역본부가 있는데요. 이들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배지위, 즉 책임을 지고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의뢰지위인데 아무런 권리가 없었어요. 이들도 사각지대였는데 이들도 보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날 수조차 없었던 상황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또 외교 안보 현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야가 서로 다른 특검을 주장하면서 이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이제 수사가 종료가 됐지만 남은 과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그리고 2차 종합 특검 추진 가능성을 제기하고
강력하게 또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보복 특검이다 이렇게 이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발표가 됐던 내란 특검 수사 결과 의원님 소회를 좀 들어볼까요? 내란 수사 결과가 아니고 계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어제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종합해서. 근데 그걸로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일단락을 이렇게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제 사법 과정에 맡겨두고 나라가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국민의 여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당리당략적으로 자꾸 이렇게 뭐 특검, 2차 특검을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보다는 국민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리고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개의 특검법 발의를 예고를 했습니다.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이번 주 중에 협의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데 특검 추진 여부와 그리고 수사 방향을 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이번 같은 경우는 경찰의 수사에 정부 여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또 이 사안 자체가 지금 어떤 국민적으로 큰 관심사가 된 상황이 그러니까 특검을 하기에 필요한 어떤 보충성, 예외성의 이 조건을 다 충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예외성이나 보충성의 원칙이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구 특검을 마구잡이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갑자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그런 어떤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에 부합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인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서로 다른 특검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의원님 전공 분야이신 외교안보 현안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방긋이 웃으셨어요. 갑자기 마음 편해집니다. 네. 오늘 한미 외교 당국이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공조 회의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열었어요. 네. 그런데 회의 주체와 참여 범위를 둘러싸고 통일부가 불참을 결정을 했고 또 회의 명칭도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변경을 했습니다. 명칭과 주체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제 외교부와 통일부가 좀 벌어진 그런 상황인데 이게 좀 어떻게 조율해야 될지 또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외교안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이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거잖아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데 저렇게 분열하고 자중질환하는 모습을 정부가 보인다는 게 저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저걸로 과연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저 정부가 지켜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통일부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미 간에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공조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한미 간에 뭘 긴밀히 얘기해야 되냐면 한국도 새 정부고 미국도 새 정부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그런 협의가 없었으니까 과연 북한의 비핵화는 어떻게 이뤄가야 될까? 그다음에 당장 이제 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 미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미북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 뭐 이게 지금 사실은 남북은 지금 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런 문제를 지금 빨리 우리가 미국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야 되는 거고, 그런 협의를 외교부가 이제 미국의 국무부하고 지금 진행해 가는데 당연히 통일부가 관계부처로 참석해서 외교부를 지원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한 목소리가 돼서 해도 지금 뭐 될똥말똥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빨리 뭐 정부 전체적으로 외교 원팀으로서 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이제 불안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조금 우리 정동영 장관님께서 전체적인 국익을 좀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협의할 예정인데요. 원자력과 조선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등 합의된 사안을 차질 없이 이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전략을 마련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이제 팩시트이 발표된 다음에 뭐 핵추진 잠수함이 다 된 것처럼 뭐 농축 원자력이 이제 다 할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좀 과대 포장해서 선전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미국 행정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장기적으로 그 과정을 거쳐서 저걸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네. 오랫동안 이렇게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이 농축 재처리와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 분야별로 뭐 TF는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TF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미국과의 협의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협의를 전담할 협상 대표를 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협상 대표 중심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 측에 이 협상 대표의 이 카운터 파트가 될 누군가를 임명해 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미국 정부의 이 그 포인트맨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협상 대표가 우리 정부를 대표하고 해서 두 사람이 이 문제를 계속 이끌고 가야 네. 어떤 결론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구조를 빨리 만드는 것. 아마 이제 이번에 위성락 그 실장도 미국에 가서 그런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하신 이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교 관련 법안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당연히 네. 의외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법안이에요. 배터리 실명법을 대표 발의하셨고 이게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발의하신 계기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같이 좀 들어볼까요? 뭐 국민의 안전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사실 외교안보 분야도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고 이건 뭐 상임위도 없고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관심을 기울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고요. 네. 작년에 이제 인천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개선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나온 아이디어가 이 자동차 관리법상에 자동차 등록 원부가 있습니다. 네. 그 원부에 이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의 경우 어떤 배터리를 쓴다고 이렇게 실명으로 어떤 배터리 실명을 기재하게 하면 네. 그러면 훨씬 배터리 안전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조사인 제조사를 거죠? 알게 되면 네. 예,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좀 더 좋은 배터리를 갖다가 이제 장착하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배터리 회사도 이 차에 내 배터리가 간다는 게 다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신경을 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배터리 실명법을 발의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거의 뭐 한 1년여 만에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네. 이번에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노력했는데 뭔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 예. 네, 또 대표 발의하신 법안 하나 더 살펴보면요. 국제개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법안인데요. 해외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좀 현재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국제개발 사업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면 어떤 모니터링 방식이 어떻게 좀 보완되면 좋을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외국에서는 우리를 다 선진국이라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선진국이 됐다는 건 그만큼 이제 여러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을 도와줄 의무도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외 원조 예산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처에서 많은 원조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ODA 사업을 해외에서 하는데 근데 이제 해외에서 사업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지 누가 확인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예.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 제외 공간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에서 보통 이런 원조 사업이라는 건 뭐 수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좀 지방에서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씩 좀 가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좀 서울에 보고를 해라. 그러면 서울에서는 이제 각 이제 이 총리실이라든가 우리 기재부라든가 우리 외교부라든가 이런 상부 기관들이 그걸 받아서 그 사업을 재평가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계속 할 건지도 결정하고 뭐 이런 거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왕왕 이제 그렇게 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ODA 사업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진행 과정에서 좀 발견해서 그런 걸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지금 외국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데
그것이 잘 도와주는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도 뿌듯하게 생각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해외 원조로 쓰이는 돈이 제대로 쓰이게 만드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외통위는 통과했고요. 본회의 통과 전에 이제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 통과되면 이것도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는 이제 법이 돼서 아마 우리의 해외 원조도 훨씬 지금보다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ODA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 안보 전문가이시고 외통위 이제 간사로 올해 또 1년 동안 의정 활동을 열심히 이제 해 오셨습니다. 되돌아보면 올해 1년 동안 어떤 부분이 가장 보람이 있으셨고 또 아쉽다면 어떤 기억되는 장면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물론 작년 말에 이제 뭐 계엄 사태 때문에 한 해 동안 아주 국민들이 많은 고통도 겪었고 힘들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헤쳐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정상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도 새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도 이제 새 정부가 시작하면서 한미 간에 이제 처음 한미 관계를 정리하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관세 협상 MOU도 맺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가 갈 방향을 좀 제가 많이 이렇게 코치하고 이런 거 했던 게 좀 보람된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교가 올해 그렇게까지 큰 이제 실수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막 김칫국 외교에서 너무 과장되게 성과를 하고 이런 건 제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익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좀 외교가 되도록 올해 노력을 했고 그런 노력은 내년에도 계속 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올해 미흡했던 점 같으면은 사실 지금 팩트시트하고 관세 MOU 이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큰 영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한다고 설명했는데 아직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우리가 대미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 지금 뭐 산업 공동화라든가 우리 지금 벌써 환율 불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정부에서 지금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한테 설명하게 하는 것 그게 아마 첫 번째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이제 마무리 좀 어떻게 지으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이제 새해가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1년 동안에 집중하고 싶은 의정 활동 계획이 좀 어떤 게 있으신지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려볼까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2주는 아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악법을 갖다가 이제 상정하게 되면 또 저희 거기에 대해 대응하느라고 그냥 시간이 갈 것 같은데요. 내년 한 해도 제가 이제 국회에 온 이유는 우리 국민들하고 외교를 잇는 임수회가 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 역할에 이제 충실하면서도 또 제 모토가 건강한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정치가 건강한 정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내년 한 해도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올 한 해 남은 2주 동안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국회 방송에 자주 출연해 주셔서 바쁘신 와중에도 고맙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건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